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한정순입니다. 아, 잠깐. 정말 제가 한정순일까요? 50년 동안 저는 그냥 최명수 아내, 윤정이 엄마 며느리였거든요. 지금 제 진짜 이름을 되찾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1970년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돌아가는 재봉틀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설렜어요. 왜냐하면 야간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언니들아, 오늘 누가 나 좀 봐줘. 중매 나간다. 어머, 우리 정순이 시집간다. 공장 언니들이 놀려댔지만 나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곧게 빗으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말이에요. 그때 나는 참 예뻤어요. 20살 한정수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가득했어요. 매달 받는 월급에서 절반은 집에 보내고 나머지로 야간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고 교복도 사고 책도 샀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내 미래가 환하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중매 자리에서 최명수를 만났습니다. 25살에 그는 자신만만했어요. 안녕하세요. 최명수입니다. 앞으로 큰 사업할 예정이에요. 당신 같은 현명한 여자가 옆에 있어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현명한 여자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 좋을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 명수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나는 꿈이 커요. 사업해서 성공할 거예요. 당신도 나와 함께하면 선생님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20살 소녀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그 감정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명수 씨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내 꿈은 그렇게 뒷전으로 밀려났어요. 사랑에 빠진 20살 한정수는 자신의 미래를 한 남자에게 통째로 맡겼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그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결혼하고 2달 만에 임신했어요. 입덧에 허리는 아픈데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래서야 되겠니 하시더라고요. 새댁이라고 편히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엄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드실 차부터 준비하고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러다가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배가 불러와도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명수 씨 사업 미천 마련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부터였어요. 내 꿈이 조금씩 사라져간 게 야간 고등학교는 당연히 그만둬야 했어요.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다녀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꿈도 그렇게 접었어요. 명수 씨 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첫째, 윤정이를 낳고 2년 뒤에 둘째 민수까지 낳았어요. 아이들을 키우며 공장 일을 계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벌어온 돈으로 아들 사업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말대꾸하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재우고 빨래하고 다음 날 도시락 싸고 그러면 하루가 끝났어요. 언제부터인지 거울을 보지 않게 됐어요. 머리는 언제나 뒤로 묶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아이들 것만 사고 내 건 늘 미뤘어요. 공장 언니들이 정순아 너 왜 이렇게 늙어 보여 하면 그제야 아 내가 이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20살 때
꿈 많던 그 소녀는 어디 간 걸까요? 아이들은 엄마라고 부르고 시댁에서는 며느리라고 부르고 명수 씨는 여보라고 부르는데 정작 한정순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누구의 소유물이 된 것 같았어요.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역할만 남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여자의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거든요. 명수 씨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가족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였어요. 명수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예전에는 저녁 때 되면 집에 왔는데 점점 늦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사업이 잘 되어가는 줄 알았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만날 일이 많아졌나 보다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안 와? 윤정이가 물어보면 아빠는 돈 벌러 가신 거야 하면서 애들 달래곤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사업이 잘 된다면서 집에 주는 생활비는 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명수 씨한테 물어보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하시더라고요. 나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 학용품도 사야 하고 시어머니 용돈도 드려야 하고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상하는 것도 몰랐어요. 어느 날 명수 씨가 집에 들어오는데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여보, 이 향수 냄새. 뭐 의심하는 거야. 거래처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밤에 잠들기 전에 혼자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의 명수 씨가 아니었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길도 달랐고 말투도 차가워졌어요. 전화가 와도 다른 방에 가서 받곤 했어요. 누구야 물어보면 사업 얘기라며 대충 넘어가곤 했죠. 아이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우리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더 잘해보려고 했어요. 명수 씨가 좋아하던 음식도 해주고 옷도 정성스럽게 다려주고. 그런데 명수 씨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어요. 주말에도 골프 간다고 나가고 명절에도 접대가 있다고 하고. 나는 혼자 아이들과 명절을 보내곤 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편을 잘 못 챙기니까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더 자책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명수 씨가 집을 멀리하나 보다 했어요.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남편의 변화가 내 탓이 아니라는 걸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어요. 명수 씨는 또 골프 간다고 나갔고 나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어요. 윤정이가 아빠 차에서 숙제 공책을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 열쇠를 가지고 나갔어요. 공책을 찾으려고 차 안을 뒤지는데 조수석 밑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처음엔 영수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집어 들어보니 사진이었어요. 명수 씨와 낯선 여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여자는 나보다 훨씬 젊고 예뻤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멋지게 입고 있었어요. 명수 씨는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모든 의심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늦은 귀가, 이상한 향수 냄새, 차가운 말투. 다른 방에서 받던 전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나는 바보였어요. 남편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바보 같은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윤정이가 엄마 공책 찾았어 하면서 뛰어왔어요. 나는 얼른 사진을 숨겼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20년 동안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뒷바라지 하려고
내 꿈도 포기하고 밤낮으로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런데 그 사이에 명수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내가 번 돈으로 그 여자한테 선물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랬겠죠. 그날 밤 명수 씨가 들어왔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아빠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 사진을 가슴 깊숙이 묻어뒀어요. 무거운 돌을 삼킨 것처럼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그게 내 잘못인 것처럼. 시간이 흘러 윤정이는 대학에 가고 민수는 군대에 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명수 씨의 외도를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참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25년 동안 아이들 기르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명수 씨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이제는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와서 씻고 자고 아침에 나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 부부는 한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혼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게 패이고 등은 굽었더라고요. 20살 때 그 예쁘던 한정수는 어디 갔을까요? 거울 속에 나는 그냥 늙은 아줌마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산 걸까? 내 인생은 도대체 뭐였을까?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다였나? 한정순이라는 사람은 정말 존재했던 걸까? 그렇게 혼자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최명수 씨 보호자시죠? 급히 오세요. 간암 말기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미운 사람이지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이고 병원으로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간병을 해야 하나, 또 나만 고생해야 하나 정말 지쳤어요. 그 사람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또 간병까지 해야 한다니 병원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니 길어야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내 고통도 이제 끝나는구나 했어요. 명수 씨는 병상에 누워서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동안 고생시켰다고 이제라도 잘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명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집에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숨겨둔 통장이 있더라고요. 이상해서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번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매달 일정 금액씩.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도대체 이 돈을 뭐에 썼을까 싶어서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병원비, 약값, 생활비가 아니었어요. 아파트 전세금, 생활비. 심지어 자동차 할부금까지 그 여자를 위한 돈이었어요. 나는 그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15년 동안이나. 그 여자는 내 돈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고 나는 낡은 옷 입고 화장품도 제대로 못 사고 아끼고 아껴가며 살았는데 은행 직원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점에도 통장이 있다고 가서 확인해 보니 적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모든 수익자가 그 여자였어요. 박영희,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40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내 청춘과 노동력을 다 바쳐서 남의 여자를 키운 거였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동시에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그 여자가 사는 곳을 찾아갔어요. 내 돈으로 전세금 낸 그 집에 가서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여전히 젊고 예뻤어요. 좋은 옷 입고 화장도 곱게 하고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젊더라고요. 아마 명수 씨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명수 씨가 집에 안 들어왔는지, 왜 나를 차갑게 대했는지 나는 그냥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사랑은 그 여자가 받고 나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 그때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못하겠다. 명수 씨가 죽어도 간병은 안 하겠다. 내 남은 인생마저 그 사람한테 바칠 수는 없다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어요. 명수 씨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정수나 어디 갔었어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똑바로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이 박영희 씨한테 준 돈 내가 번 돈이죠. 명수 씨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묻더라고요. 15년 동안 내 돈으로 다른 여자를 키웠군요. 적금도 보험도 다 그 여자 앞으로 해놓고 나는 바보처럼 당신 뒷바라지하고 있었고 명수 씨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사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라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더는 간병도 희생도 못합니다.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의견을 당당하게 말한 거였어요. 명수 씨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내 마음은 돌아서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 처음으로 혼자 찻집에 들어갔어요. 5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혼자 커피 마시며 앉아있으니 이상했어요. 자유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나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어요. 바느질 학원에 등록했어요. 20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바느질이었어요. 선생님이 솜씨가 좋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50년 동안 집안일만 했으니 손재주는 있더라고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수채화를 배웠는데 붓으로 색칠할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윤정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원래 나로 돌아간 거야 했더니 윤정이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행복해 보인다고 그 말에 나도 울었어요. 그래. 나는 이제 행복해도 되는구나 싶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도 되는구나.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윤정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병원으로 갔어요. 아이들, 아빠니까 마지막은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명수 씨를 보니 정말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는데 내가 왔다는 걸 알았나 봐요. 눈을 뜨더라고요. 정수나 왔구나 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내 덕분에 살았다. 고마웠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용서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이별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40년 동안 함께 산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했어요. 명수 씨가 다시 말했어요. 다시 만나면 잘해줄게. 용서해달라고 나는 대답 대신 그냥 손을 잡아줬어요. 말로는 뭐라 할 수 없었거든요. 미워하지도 않았고
용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요. 윤정이와 민수도 와서 아빠 옆에 있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있었어요. 그래도 자기들 아빠니까요. 나는 아이들을 위로해줬어요. 그날 밤 명수 씨는 숨을 거뒀어요.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장례식 때 박영희가 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여자도 나처럼 속았을까? 아니면 알고도 그랬을까 하지만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이상했어요. 슬프지도 않고 후회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상복을 벗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깨어있을 필요가 없는 잠이었어요.